북한,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블록화되어 갈 가능성이 큽니다. 1950년대 냉전 사태 이후로 그럴 가능성이 여기서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군사적인 안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이런 거 터져갖고 식량, 에너지, 원자재, 금융까지 다 불안해졌어요. 이제는 안보와 경제가 크로스가 됩니다. 미국이 통화 스와프라는 거 해줬잖아요. 그 국제적인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 있을 때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습니다. 그 연장 안 해줬습니다, 미국이. 그럼 금융의 통화 스와프는 어디서 결정하는 게 맞느냐 하면 경제인들끼리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미국의 통화 스와프 결정을 국무부가 한다는 거예요. 동맹의 정도와 퀄리티, 질에 따라서 경제적인 그러한 지원과 그걸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점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안보나 동맹이 약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응?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1994년만큼이나 최악의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인데 저렇게 미사일과 핵을 쏘고 있어요. 레드라인이 어느냐? 그건 몰라요, 진짜. 북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북한을 정말 잘못 보고 있어요. 북한은 왕조 국가입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한 번도 왕조가 아닌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910년도까지는 조선 왕조에 살면서 유교가 기본 철학이잖아요. 45년도까지는 그 조선 왕조 대신에 일본의 천황이 들어왔고 살았던 건 똑같이 그냥 유교 문화에 의한 왕조에 살았습니다. 45년 해방돼갖고 김일성이 들어서 공산주의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왕조가 들어온 거예요. 걔네들은 이름도 정했어요. 조선의 왕조가 이 시가 계속 이어나가듯이 북한은 백두혈통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 북한 주민은 한 번도 왕조 아닌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이건 겉으로만 있는 얘기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우습잖아요.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뭐 자라농장에 가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나라 지도자가 뭐 그런 데 가냐 그러잖아요. 그게 북한이 왜 먹히느냐? 조선시대의 성군이라고는 세종대왕도 백성의 먹거리를 걱정했고 시장 가가지고 먹거리를 보고 이런 왕은 없습니다. 근데 왕이 일개 백성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거야. 쌀밥을 먹여준다 그러고 고기밥을 먹여준다 그러고 가가지고 인민들 잘 먹게 돼지 잘 길리라고 그러고 그게 감동이 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눈물이 굴썽굴썽하면서 내가 잘못해요. 임금이 백성들한테 짐의 과오로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깜빡하고 우는 거야. 그게 진짜로 우는 거예요. 북한을 그렇게 봐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공산주의 사회처럼 보고 사회주의처럼 뭐 더더구나 거기다 뭐 민주적으로 우리가 잘해주면 북한이 대응을 잘해주겠다 이런 게 아닌 거야. 근데 그 북한이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가서 정말로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면 조선시대는 밀란이 안 일어났습니까? 그 정도 가면 북한도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이? 항상 저러한 독재 국가는 내부적 불만이 쌓여가지고 자기한테 정치적 위협이나 이게 오면은 외부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더 국민들을 핍박하고 탄압해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전략적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보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일본 정도만 있어도 되겠어. 근데 미국과 중국이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패권 경쟁을 막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적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 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점이 된 겁니다. 단적인 예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플입니다. 평택에다가 미군 기지를 만들 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현대화된 미국의 진지가 중국 코앞에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 너도척이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28,000여 명의 미군이 중국 코앞에 있는 겁니다. 한국 전략적 가치가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전자권 전환도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권 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러냐. 2009년에 가져가라 그랬어. 2009년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2009년은 준비가 안 됐다. 2012년에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오셔가지고 12년은 안 되겠다. 좀 더 뒤로 미루자. 15년에 가자니까 미국이 빨리빨리 가져가라고. 12년에. 왜 15년에 가져가냐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그걸 컨디션 베이스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컨디션 베이스로 3가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전자권 전환하자 할 때 미국이 계속 노했어요. 근데 태도가 바뀌었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빨리 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안 되겠다. 한국 준비가 덜 됐다. 뭐가 달라졌는데? 달라진 거는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달라진 겁니다. 미사일도 1976년도에 불곰이라는 미사일을 최초로 대한민국이 개발해서 쐈을 때 미국이 불가침화를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미사일 개발했다고. 그때 사거리가 180km입니다. 그래서 그걸 편주로 이 180km 이상은 안 쏘게 더 늘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180km까지만 갔던 거예요. 이게 300km로 오는데 20몇 년이 걸렸어요. 27, 8년 걸렸어요. 300km에서 500km로 오는데 5년 정도 걸렸어요. 500에서 800으로 오는데 한 1, 2년도 안 걸렸어요. 800에서 지금 사거리 우리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탄두중량도 없어지고 몇 개월 안 걸렸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미국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만들지 않도록 미국과 IMF랑 협상을 했는데,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계속. 지금도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많이 없어요. 만들어도 문제가 뭐냐면 갖다 놓을 데가 없어. 2,000km, 3,000km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미 본토로 방어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갖다 놔야 된다고. 중국을 견제하려면 일본이나 한국에 갖다 놔야 되는데, 한국에 갖다 놓는다면 사드 갖다 놓는 것도 그 난리가 나는데, 미국에 미사일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 얼마나 또 난리가 나겠어요. 근데 한국이 미사일을 자력으로 1,000km, 2,000km까지 개발하겠다 하니까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북한까지 미국 편이 돼버리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결정적인 미국의 유리점이 되는 거고 북한의 분리점이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한국과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역사 이래 가장 상승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전략적으로 안보적으로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되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이건 기회예요, 기회.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각국의 이 정세나 주변국의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이것은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후 5년, 10년은 물론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한다고 생각하지만 안보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겁니다. 안보적으로 위험하고 안보적으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편에 똑바로 서지 않고 어정쩡하게 가다가는 정말로 커다란 위협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 패권국이 경쟁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중립국입니다. 회색 국가. 2차 세계대전 때 어설프게 중립을 선포했다가 정말 나라가 배박살난 게 오스트리아, 벨기에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인데 왜 스위스는 산꼭대기에 있는 나라에서 그걸 독일이나 연합국이 들어가서 점령해봐야 큰 이익이 없고 또 스위스 애들은 오기만 와라. 우리는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다 죽는다. 그게 걔네들 전략 개념에 써 있어요. 스위스가 중립국이니까 무기가 없는 줄 아십니까? 스위스에 있는 모든 남자는 1년에 한 달 이상 군대 다 가서 훈련받고 옵니다. 집집마다 총알이 있고 통이 있고 배낭이 있고 방공호가 있어요. 스위스의 군사구매의 첫머리는 우리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을 추구하는데 만약에 스위스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스위스에 들어가려면 그 알프스 산맥 지역에
거긴 비행기 가도 탱크도 못 올라가는 데라고. 암만 미국이어도 두 발로 걸어가야 된다고. 거기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어설픈 벨기에 독립한다고 그랬다가 독일군이 들어갈 때 벨기에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연합군이 공격할 때 또 벨기에로 갔어요. 벨기에는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딱 끝나자마자 벨기에가 나토군 사령부를 벨기에 브레셀에 유치하고 나토군 사령관한테 벨기에 왕이 성을 줬어요. 확실히 우리 이제 미국 편에 선다, 나토 편에 선다. 패권 경쟁이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 어설픈 중립, 운전 조종을 한다고? 조종을, 미국과 중국을 조종을 한다?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어디를 조종하려면 거기에 영향력을 미쳐야지 조종을 할 거 아니에요. 단, 우리의 국력과 우리의 군사력이 한쪽에 섰을 때 다른 쪽에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그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과 국력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세금의 한 10배씩 한 50년은 내야 그만한 군사력을 건설하게 될 거예요. 우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변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히, 아까 스위스 잠깐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땅땅하게 뭉쳐가지고 어디도 우리를 건드렸을 때 상대방한테 큰 위협과 피해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국방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지금 있는, 또 잠재적인,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초국가적인, 즉 어떤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테러나 위험, 전염병 같은 건 나라 같은 게 없잖아요. 테러 같은 게. 그런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선진 국방에 대해야 된다. 난 이런 모토를 했는데, 현존 위협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그 기존 위협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거 없으면은 당장 뭐 존립 가치가 위험하니까. 잠재적 위협은 주변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다시 만약에 저 옛날처럼 천황 중심의 체제로 국가 체제가 바뀐다면 일본도 우리의 적이 되니. 그러나 일본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적이 될 가능성은 당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군사적으로 적이 안 돼요. 일본 하는데 일본은 우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은 20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자위대가 20만인데 육군이 한 4, 5만 되고 해공군이 많을 건데, 해공군은 비행기나 배가 우리보다 좀 더 좋은 비행기와 배가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와 배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가 베트남에서 미국이 그 막강한 그 공군력으로 북베트남 루트라고 하는 그 정글의 그 베트콩 루트를 몇 달 폭격을 했어요. 폭격하면 깨지잖아요. 깨지는데 비행기가 가잖아요. 그럼 스물스물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 다 땅굴 파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암만 비행기로 때려도, 비행기가 때리면 순간적으로 거기가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때 얼른 육군이 들어와서 거기를 딱 잡고 물어야 그 지역에 대한 치안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육군이 들어가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해군도 마찬가지. 바다에서 한만 쏴가지고 해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육군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일본이 들어올 자위대가 어디 있냐고. 응? 우리는 국군이 지금 50만인데 거의 10만도 안 돼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남들 다 계시는데, 20살 넘어서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90 먹은 할아버지까지 총 쏠 줄 알고, 포 쏠 줄 알고, 탱크 몰 줄 알고, 장갑차 몰 줄 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국민개병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총 다 주면
헤드엠총 쏠 수도 있잖아요. 근데서 내가 탱크 몬 사람은 탱크 갖다 주면 탱크 몹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 예비군이 30만, 400만에 있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들어와서 점령합니까? 우리가 일본을 점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 점령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보고 작전 전부 하라 그러면 특전사 반기회단씩만 대도시에 넣으면 일본의 군대가 뭐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밖에 없는데. 응? 우리 특전사 애들이 검벨에 애들이 박격포 메고 기관총 들고 가면 대적할 군대가 어디 있냐고. 향토 예비군이 있냐고. 뭐가 있어 거기에. 경찰밖에 없는데. 응? 비행기로 도쿄를 폭격할 거예요 자기들이? 일본은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척도 아니고 또 그를 공격할 그런 나라들. 사실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강군 몽에 의해서 7대 분구를 5대 분구로 바꿔가지고 중국도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아까 말한 중국 군대가 한 200만 된다고 해서 다 대한민국이 전쟁 이래 다 못 옵니다. 러시아도 대비해야 되고 티베트도 대비하고 저쪽에 다 대비해야 돼요. 6.25 전쟁 때도 한국에 들어온 거는 심양 분구 내에 있는 팔로군의 일부만 들어왔어요. 그게 온 게 한 5, 60만 밖에 안 돼요 사실. 또 싸워도 중국이 다 200만이 일리 못 옵니다. 응? 뭐 중국도 해볼 만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그럼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현무4라는 미사일을 만들었으면 탄두 2톤짜리 뉴스에 나왔잖아요. 탄두 2톤짜리 사거리 무제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의 결정적인 전략적 약점은 대도시가 전부 서해안에 있다는 겁니다.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전부 다 서해안에 있어요. 대한민국과 일전을 결하자면 하자. 한 5년, 10년 싸우면 우리가 질지 모르지. 그러나 너희도 너희 서쪽 걔네들 동측에 있는 도시는 우리 미사일과 우리 잠수함으로 전부 다 작살난다는 각오는 하고 붙자. 그럼 중국도 마음대로 못 푸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겁먹고 뭐 다 그거 할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만 잘 단합해서 잘 한다면. 그래서 강한 선진 국방에 강하다는 거 뭐예요?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강한 거야. 능력이 없는데 뭐 말로만 강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선진이란 건 윤석열 정부도 많이 얘기했지만 과학기술, AI, IT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그거를 군대에 접목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됐으니까 선진국에 맞는 군사문화와 병영문화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진이라는 의미로 기술한 겁니다. 몇 시까지죠? 4시 한 10분 정도에 끝내면 되죠. 5개의 아젠다에 대한 얘기만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한 5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지만 자주국방이란 말을 하도 북한 애들이 많이 써서 자주국방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자력국방이라고 썼는데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시간을 획득하되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 1번이다. 미국을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한미 방호 상위 조약의 마지막 규절이 뭐냐면 이 조약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면 1년 후에 자동으로 파기된다.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우리 그만하겠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1년 후에 자동으로 파기돼. 영구히 가는 게 아니에요. 1905년도에 카스라 데프트 조약을 미국과 일본이 맺어가지고 필리핀을 미국이 먹기로 하고 한국을 일본에 주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지금은 상호 필요하고 상호 그거하고 대한민국의 국격도 크고 하니까 굳건하게 가야지. 마지막까지 미국을 활용해야지. 그러나 그것만 믿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우리가 반드시 자력국방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을 포함한 그러한 위협에 근본적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미국도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는 미래를 대비한 효율적인 국방계획. 애기를 안 낳는데 어떡하냐고 군대를. 어떻게 55만을 유지하냐고. 옛날에 저희들이 할 때는 100만 명씩 나가지고 군대에 아주 산수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1년에 징집할 수 있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만약에 20만이다. 그런데 군대 복무기간이 24개월, 2년이다. 그러면 40만 나오는 거예요. 북한이 110만 나오는 거는 인구가 우리 반이니까 1년에 한 10만 정도 징집할 수, 남녀해서 10만 징집한다고 보고 10만을 가지고 110만을 유지하려니까 10년은 해야지 110만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를 안 낳기 때문에 이제 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때 해야 되는 것이냐, 개병제냐 모병제냐를 포함하여 군대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전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력 증강. 북한의 공군력은 우리가 훨씬 앞섭니다. F-35라는 비행기는 북한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공군력은 끝났어. 그런데 전방 위협이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비행기를 몇 대를 보유해야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냐. 항공모함을 만든다는데 항공모함을 몇 척을 만들어야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냐. 폼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군력이 세졌으니까 항공모함도 하나 있고 비행기도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물건 사듯이 집에 액세서리 하듯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국방비가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전력 증강을 해놔야 된다. 한 칸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은 선진국에 부합된 군사문화 개선및 군기강 쇄신이라는 핵심 과제입니다. 한미동맹을 기초한 자력 국방이라는 게 한미동맹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 미국과 같이 오커스나 쿼드하고 오커스만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당장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 측에 서가지고 시간과 이걸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방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JMS 합동군사전략서라든가 작전계획, 그다음에 자력 국방을 위한 전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탄도탄 미사일과 잠수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탄도탄 미사일, 탄도 2톤짜리 그게 한국형 선축, 제가 전략본부장을 할 때 대량 응징 보복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형 선축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한국형 선축을 한 겁니다. 그때 계획한 게 요번에 얼마 전에 4월에 보도된 괴물 탄도탄이라고 하는 현무4. 그 뉴스에다 나왔잖아요. 탄도 2톤짜리 사거리 800. 800은 발표된 게 800이고 뭐 1500은 막 더 가는 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한 발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15억에서 20억. 1000발 해봐야 2조, 3조. 10,000발 해봐야 20조에 30조. 발사대 한 번에 500발씩 날라보낼 수 있는 건 25조. 50조면은 그런 미사일 10,000발 가질 수 있어요. 50조가 돈입니까? 코로나 하는데 아마 50조 더 들어갔을걸? 응? 그 미사일을 10,000발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서해안하고 남해안하고 다 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어떻게 중국이 마음대로 하냐. 북한은 얘기할 것도 없고. 북한이 뭐 나 뉴스에 나왔으니까 대략 1000기 정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미사일. 10,000발 정도 있으면 한 번에 500발씩 2번이면 1000발이잖아요. 응? 한미연합작전을 우리가 7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북한에 뭐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다 압니다. 응? 그런 걸 포함해요. 잠수함. 잠수함은 왜 필요한 거냐? 핵잠수함은 한 번 들어가면 1년 동안 1년 동안 안 뜬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를 들면 북한이 SLBM이라는 잠수함에서 미사일 쏜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무서운 거냐? 우리는 모든 레이더랑 이게 북쪽을 보고 있다는 북쪽을. 근데 잠수함이 쓱 돌아왔고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에서 뒤에서 쏘면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거예요. 그게 위협적인 거예요, SLBM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원산 앞바다에 잠수함 하나 갖다 놔야 돼, 계속. 북한 잠수함이 나오면 계속 따라가다 공해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냥 격침을 시켜버려야 된다. 잠수함이란 건 비정한 무기입니다. 잠수함은 출항을 딱 하면 그때부터 어디가 있는지 본토에서 몰라요. 어떻게 여기서 바닷속을 다니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지 이틀에 한 번씩
올라와서 통신을 본국에 보내야 됩니다.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다, 지금 뭐 이렇다는 상황을. 응? 근데 지금 출항해서 연락이 안 된 전 세계적인 잠수함들이 100여 척이 넘어요. 그건 어디서 어떻게 좌초되고 했는지 몰라. 얘기할 수도 없어, 그건. 상대방 바닷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영해 침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략적 무기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